오늘 교육은 요거로 끝입니다. 요 한 장. 그 나머지 이 넘기면은 한 200페이지 되는데 한 장만 넘기고 말합니다. 요게 답니다. 요게. 요거만 알고 가시면 되거든요. 아까 물어보셨던 이거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만상이 언제죠? 3월 4월입니까? 만상이 봄에 서리가 최고 늦게까지 오는 날짜 4월 5월달 아마 여기는 5월쯤 되겠네. 5월 그죠? 우리 김천이 4월 26일이거든요 근데 요가 김천보다 더 춥거든요. 그러면 5월 2, 3일쯤 안 되겠느냐. 그게 이제 만상이라는 게 항상 그래 온다는 건 아니고 가장 늦게 오는 게 언제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근데 날씨는 자꾸 따뜻해지죠. 봄이 자꾸 일찍 옵니다. 작년에 4월 달에 꽃폈죠? 그죠? 4월 달에 꽃폈나요? 3월 달에 꽃폈지. 3월 초에, 3월 초란다. 3월 24일경에 김천은 꽃이 피습니다. 여기는 늦은 데는 4월 초에 핏을 끼고 조금 빠른 데는 3월 말에 핏을 거예요. 그죠? 만상은 4월 말입니다. 4월 말. 한 달 가까이 빨리 꽃이 핀다. 뭐가? 헷갈려봐. 헷갈릴 뜻이 뭡니까? 과일 속에 씨가 한 개 있는 거 맞나요? 한 개 있으면서 외피와 내피가 따로 있는 거 그죠? 안에 씨가 또 들어있는 거, 씨 안에 씨가 또 들어있는 거, 그게 헷갈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이 많은 복숭아 그죠? 그 다음에 자두, 매실, 살구. 그러면은 앵두는 긴가요? 아닌가요? 앵두도 맞습니다. 앵두씨도 그렇게 생겼죠. 딱 작은 거 따개면은 어쨌든 간에 씨가 한 개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과수는 씨가 몇 개죠? 사과 씨가 몇 개죠? 말씀이 안 하면 제사 지낼 때만 하지. 요즘 최고 끝에 계시는 분 사과씨가 몇 개예요? 4개. 10개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0개짜리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사과를 가운데를 딱 잘라보면 어떤 생각하면은 별표명으로 하는데 별표 5개로 돼가 있어요. 방이 5개입니다. 씨방이. 방이 5개인데 그 안에 씨가 2개씩 들어가야지만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10개가 되어야 되는데 10개짜리는 씨가 한 개만 있어도 열매가 되죠. 그죠? 그럼 몇 프로요? 수정이 10%만 돼도 성공. 돈이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떠나서 열매는 달려있다. 그죠? 근데 한 개인 씨는 씨가 생기면은 100%, 씨가 없으면은 0%, 땡이 땡. 그래서 씨가 한 개인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 일찍 피는. 우리나라에서 과수 중에서 꽃이 가장 일찍 피는 과수가 뭐요? 매합. 눈 속에서 피는 거, 그죠? 눈 속에서도 꽃이 피고. 매합. 그놈이 뭐라고요? 핵관. 매실 꽃 피고 나면 무슨 꽃 피요? 살구. 살구 다음에 자두. 자두 다음에 복숭아. 그러고 그 나머지 쫙 따라 핍니다. 그죠? 일찍 피는 놈이 전부 다 여기 들어있는데, 그러면 썰이라는 놈은 매년 오는 데만 온다. 댄썰이는
쓰리가 심한 지역은 쓰리를 방지하는 방법 교재에 나오는 거 뭐죠? 가장 좋은 게 불 피워라. 연기로 불 피워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뭘 되지 않는데. 막 죽으려고. 민사무소에서 막 죽으려고요. 불 피우다가. 그래 이게 왕개가 다 피우면 희한하다. 불피 왕기가 피울 수는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불 피우는 개수가 한두 군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많아야 돼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의장님 계시던데 물 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물이 얼면은 몇 도요? 0도. 얼으면 0도입니다. 근데 바깥 기온이 영하 30도, 20도 떨어졌다. 근데 얼음 온도는 몇 도요? 0도. 자두꽃이 꽃몽오니가 피해를 보는 온도는 영하 2, 3도입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 안 보잖아요. 그죠? 0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본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사과밭에 설치를 했었어요. 이거를 미세 분무 살포기라고 스프링쿨러를 나무 꼭대기다 설치해서 저녁에 물을 뿌려서 일부러 얼구는 겁니다. 아침에 가면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려요. 근데도 꽃은 얼음 놓고 나면은 괜찮다. 그렇게 해서 꽃 피는 기간 동안만 해주면은 최고 좋습니다. 물론 이게 공짜로 되는 건 아니고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돈 100% 가지고 하기는 힘드니까 의장님, 군수님 50%만이라도 지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물이 적은 데는 안 돼요. 그러면은 산, 삐알 이런 데 물이 적은 데는 안 되겠지만은 물이 많은 지역은 스프링쿨러가 가장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법. 스프링쿨러를 가지고 언제 사용하느냐? 추위 시커멓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뭔가 여름에 날씨가 한참 더울 때 스프링쿨러를 돌려놓으면은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과일 및 나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덜하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평지에서 주위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주위를 재배를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면은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가고는 평지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칼슘제를 주고 이파리 숫자를 좀 늘려주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인위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번째, 쓰리 피해를 그러면은 나는 물도 없다. 그러면 어쩌나? 물도 피우려고 할때 산불 하는 사람이 먹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다음 쓰리 안 오는 건 쓰리가 오는 조건은 뭐죠? 새벽에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안 불어야 될까요? 안 부는 잔잔한 날이죠, 그죠? 그러면은 내 밭에 바람을 불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계 한 대에 1,000만 원씩 이상 하는 기계를 하늘에 달아놓고 따뜻한 바람을
밭을 잡아 돌리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상주, 김천에서 상주로 넘어오니까 한 두 군데 설치해 놨더라고요. 근데 자도 한 달 제가 돈 한 1,000만 원 하는데 1,000만 원짜리 기계 설치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SS기 가지고 계시는 분 많죠? SS기를 이용해라. 썰이가 가장 심하게 오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그죠? 4시에서 5시 사이. 좀 개성스럽지만은 잠 좀 덜 주무시고 운전 연습을 하세요. SS기를 물은 넣지 말고 그냥 후항만 돌리면 바람이 불죠. 그죠? 바람이 부는 상태로 잡아 끌고 다니면 됩니다. 한 2시간 끌고 다니면 기름은 좀 먹겠죠. 휘발유는 좀 먹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밭 전체를 왔다 갔다만 해도 썰이는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그러면 썰이도 SS기도 없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러면 뭐 썰이 맞아야 되죠. 자, 그래서 자두는 모든 과수는 남들이 많이 달렸을 때 적게 달고 남들이 적게 달렸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이 달 거냐. 그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남들이 적게 달릴 때 많이 달릴 수 있게 하는 첫 번째가 썰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남들이 많이 달렸을 때 적게 하는 방법은 뭐죠? 다른 거 없지 뭐. 돈 많이 쓰는 게지 뭐. 적과 노동력 많이 투입해가지고 한 편 미상씩 늘카가지고 남들 좀 하는 거 딸 때 숫자 크고 크게 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심히 3차까지 적과해서 따는 수밖에 없는데 안 달리서 걱정이지 달리고 난 뒤에는 얼마든지 딸 수가 있으니까 일단 썰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봐서는 제가 캔는 한 2가지, 3가지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싶은 마음입니다. 다른 방법 좋은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저도 따라 배워보려요. 저도 제대하고 내 땅이 없어가지고 처갓집에 노는 땅이 있어가지고 한 1,000평을 지금 4년 차인데 1,000평에 자두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농부입니다. 저도 다른 것도 배운 것도 없고 자두부의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자두 농사만 거기에 좋아하고 도담하고 2가지만 심어놨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해발 500고지거든요. 500고지인데 벌 넣고 나니까 작년에 달리더라고 잘. 그래서 벌로만 가지고 저는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평시에는 매년 썰이가 심하진 않더라도 약하게라도 온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인공수분입니다. 인공수분을 꽃가루를 여기는 과수농협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꽃가루 농협을 취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인공수분을 해주면은 훨씬 낫다. 근데 인공수분은 언제 해야지 가장 적당한가? 이 해보면은 저도 인공수분을 근무할 때 2번, 10번 해봤는데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시기를. 왜? 꽃이 한 방에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쭉 늘어져서 피다 보니까 적기 맞추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최소한 인공수분은 2번을 해야 되겠더라. 꽃 한 개로 봤을 때 인공수분 시기는 꽃이 피고 이틀 깁니다. 한 개로 봤을 때. 자, 근데 한 개로 보지는 뭐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밭 전체를 보고
만개기를 보고 고질로 며칠 뒤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자, 만개기란 뭐냐? 만개기란 내 밭에서 꽃이 80%가 피었다라고 하면은 만개기로 봅니다. 그때부터 이틀 뒤 수분을 하고 다시 또 이틀 뒤에 수분을 하고 그렇게 2번 정도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지만이 어느 정도 인공 수정의 효과가 있고, 간혹 꽃가루는 국산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저 윗동네에서 가져옵니다. 중국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동 과정에서 꽃가루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꽃가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가장 잘 알려고 하면은 그 꽃가루를 조금만 가지고 기술센터에 와서 확인해도 그러면은 여기 살아있는 게 몇 프로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내 집에서 그냥 그 화장지 있죠? 화장지에 물 좀 묻혀 놔놓고 탁탁 얹어 놔놓으면은 그게 꽃가루가 살아있는 거는 얼긍얼긍하게 뭐라 하나 거미줄 같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장 좋기는 기술센터에 좀 귀찮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냉동실에 보통 구입을 해가지고 넣어놓거든요. 근데 냉동실에서 바로 끄잡아내가지고 수정이 하면은 안 돼요. 냉동실에서 바로 넣어놓는 거를 내일 인공수정 하고자 한다고 밖으로 바로 끄잡아내놓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좋기는 냉동실에 있던 거를 냉장실에 일주일 정도 놔놨다가 수정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거는 섭을 믿어야 됩니다. 섭. 큰 통 안에 물을 붓고 그 안에 적은 통에다가 꽃가루를 넣고, 그러면은 뚜껑을 덮어놔 놓으면은 물이 정발을 하면서 꽃가루가 먹겠죠, 그죠? 그러면 녹록해지거든요. 전날 그렇게 처리를 해서 다음날 수정할 때 석송자를 섞어서 수정을 하시면은 요게 발화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 하시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 예. 제가 이게 처음에 인공수정은 자두는 안 했죠. 최고 먼저 한 게 배입니다. 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배는 제가 근무하면서 10년이 지나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원래 연구소에 꽃가루 가가지고 꽃가루 채취해가 처음에 여기 기계가 없을 때 어느 연구소까지 꽃을 채취해가지고 가서 수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해서 하니까 100% 확실합니다. 뭐나 확실하니까 믿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햇가루는 햇빛에 가장 민감한 과습입니다. 햇빛에 가장 민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햇빛을 많이 안 먹으면은 농사가 잘 안 된다. 햇빛을 먹이려고 하면은 여기 적혀있는 것과 같이 여름 전쟁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두꽃눈이 몇 년생입니까? 자두꽃눈이 몇 년생이죠? 몇 살이죠? 자두꽃눈은 2살이죠. 2살 한국 나이로, 그죠? 자, 생일은 언제요? 그놈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모든 가수는 생일이 6월 중하순입니다. 6월 중하순에 꽃눈이 만들어져서 가요.
근데 그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해에 가지가 나와서 그 해에 열매 달리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그죠? 원래 가지가 나왔지만 3년을 거쳐서 2년째 아닌 3년째 가지에 열매가 달리는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마다도 다 나이가 달라요. 헷갈리는 꽃눈 나이가 2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의 가지가 나오면서 꽃눈을 물고 놓으면 1년생. 그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 그 다음에 감, 대추. 자, 1년생은 꽃이 피는데 꽃이 좀 망했어요. 썰이 피해가고. 빨리 잘라 뿌리면 과일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어땠든 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인데, 포도를 손을 뽑았다가 싹 얽어졌어요. 그럼 빨리 잘라 뿌리면 새순 튀어나오면서 두불 포도가 다시 달립니다. 그러면은 두불 포도의 특징이 뭐죠? 시죠. 그렇죠? 좀 맛은 당도는 떨어지더라도 수확은 할 수가 있다. 1년생은. 근데 2년생인 복숭아 자두는 원래 꽃눈이 많지면은 원래는 못 달지요. 그죠? 죽어도 못 답니다. 죽었다 깨나도. 원래 꽃 폈는 거 망가지면은 그 질로 끝. 또 3년짜리는 뭐가 있을까요? 사과배. 근데 잘 보시면은 사과배가 2년생 가지에도 열매가 달립니다. 근데 일부 품종들은 2년생 열매의 가지에 열매가 달리면은 비정상적인 과일, 삐딱 과일이 생겨요. 그래 액화라 그러는데, 그렇게 달리면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과일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사과 배는 3년이 묵었는 가지에 열매를 달아야지만이 된다. 자, 그건 떠나서, 자, 2년생. 아까 2년생 생일이 햇가루는 6월 상중순입니다. 대석 언제 따죠? 대석 조생. 또 복숭아 신비 농사 지으시는 분 안 짓는가 보네. 뺀질 복숭아 5월도 6월도 가는 거. 그놈들은 생일도 되기 전에 열매 다 따뿌리잖아요. 그죠? 열매 다 따고 나면 여러분들 어째요? 돈 다 했으니까 다른 밭에 돈 달린 데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나 원래 돈을 다 해먹었으니까 5월 초에 6월 말에 6월 초에 돈이 달린 쪽으로 가지 야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꽃눈 자체가 햇빛을 못 먹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매실입니다. 매실 과실줄을 담으려면 몇월 달 따야 되나요? 5월 중순경에 요만한 것 청배를 따서 술을 담죠. 그죠?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늦게 해가지고 좀 큰 걸 따지만은 대부분 술 담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하는 걸 딴다고요. 그러면 5월 뭐 이렇게 따고 나면은 매실밭에 그 뒤로 안 가잖아요. 그 뒤로. 근데 매실나무가 계시는 분들은 지금 가보세요. 지금 가보면은 도장지가 잔뜩 나와 있을 거고. 자, 매실 꽃눈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는 분? 일반 자두와 같이 생겼는 것도 있지만은 가시 모양으로 된 거 있죠. 그죠? 요게 다 꽃눈이거든요. 근데 그 가지를 잡아서 누지라 보세요. 다 죽어 있습니다. 속에 햇빛이 안 들어가는 안쪽에 있는 꽃눈들을 보면은 다 말라 죽어 있어요. 그게 햇가루의 특징입니다.
그놈이 열매가 되어야 될 놈이 햇빛을 못 보니까 꽃눈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꽃눈을 다 살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양도 많아지고 달리는 부위도 땅에서 최대한 가깝게 있죠. 안쪽에 죽으니까 열매 달리는 부분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매실나무는 7, 8년 이상 10년 된 나무는 거짓 찾아보기 힘들다. 왜? 10년이 넘으면은 열매가 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톱 가지고 잘라내야 된다. 너무 높아서 따지를 못해서. 왜? 매년 20, 30cm씩은 멀리 나가니까. 왜? 햇빛 보는 바깥에만 달리니까. 그래서 햇가루는 무조건 하고 여름에 생일이 지난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충분히 햇빛을 먹을 수 있도록 나무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름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름 전쟁의 특징이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금방 이야기했는 꽃눈에 햇빛을 먹이기 위해서. 두 번째,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 즉 도장지가 되는 가지를 잘라 뿌리면은 다시 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요 가지를 이용해서 내내 열매를 따는 방법입니다. 도장지는 그대로 놔두면은 내년에 못 쓰지. 그죠? 겨울 전쟁 때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요 놈을 이용해서 결과지를 만들면은 버려야 될 거에서 열매가지를 만들어서 내년에 따먹을 수가 있다. 그런 목적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은 열매를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 잘라야 되느냐? 생일이 언제라고요? 6월 초 중순요. 그죠? 자, 내 봤을 땐 6월 중순이다. 조금 만생적이다고 생각했을 때 주의다. 6월 중순. 그러면은 가지가 나와서 꽃눈이 되려고 하면 가지가 6월 중순 이전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생일 이전에 나와야지 이 꽃눈이 만들어져서 온살배기가 되잖아요. 6월 중순 이후에 나온 가지에 꽃눈을 달면은 이건 온살배기가 아닌 7삭동이 8삭동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생일이 되기 전에 가지가 한 15cm, 20cm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은 열매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언제쯤 정리를 하느냐? 도장지를 눈을 3개나 4개 정도 낚아놓고 자르는 것을 언제 해야 되냐? 5월 하순경에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위에 한두 개는 강하게 튈 거고 그 밑에 가지 2, 3개는 한 15cm, 20cm 정도 크다가 못 커요. 그리고 거기에 꽃눈이 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런 가지 놔두고 전지할 때 딱 잘라버리면 여기에는 열매가 조롱조롱 달린다. 그렇게 하면 수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햇빛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 거름 좀 적게 주십시오, 적게 주십시오. 그래도 유독 보니까 의성이 퇴비 비료를 많이 주시더라고. 뭐라 어디 퇴비 공장이 옆에 있는지 몰라도 한 나무에 한 포내기 2포를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과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무는 도장지가 없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왜? 도장지는 헛가지니까. 도장지가 없도록 빵빵하게 키워야지만이 정상적이 되는데 도장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열매가 굵어지는 게 아니고 나무만 자꾸 큰다. 원래 도장지 많으면은 잘라내고 또 도장지 생기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자꾸 멀어지고 잘 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량 좀 많은 양을 달아서 나무가 너무 또 도장지가 안 나오면 안 되겠지만은 너무 도장지가 많이 나오도록 키우면은 열매가 안 좋다. 나무만 기다리는 거다. 그게 CN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학 학문상으로는 나무는 질소질이 탄소질보다도 많아지면은 크기 때문에 탄소질이 많도록 질소질을 가능하면 열매를 달 때는 억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무는 3, 4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질소질이 꽉 찬 들어서 아무리 열매를 달려고 해도 못 따는 유목기가 있죠. 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언제냐. 정상적으로 하면 5년 내지 6년이 지나면은 그때 열매가 달리잖아요. 그죠? 그때 5, 6년이 지나야지만이 나무가 질소질이 빠지면서 수세가 안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5, 6년이 되었는데도 도저히 질소질이 강해서 나무가 너무 잘 큰다 라고 하면은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세력을 억제시키는 방법은 박피입니다. 박피.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뿌리를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뿌리는 못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피를 하는데 핵과리는 껍질을 벗기면 안 돼요. 껍질을 벗기면 아까 말씀하시던 무엇이 나오죠? 송진. 껍질을 자르고 나면은 송진이 줄줄줄 오거든요. 그래서 송진의 주 원인은 첫째 상처입니다. 상처. 벌거지가 먹었던 어떤 간에 상처가 생기면은 송진이 나온다. 둘째, 송진이 나오는 이유는 수세가 떨어져서 놉니다. 수세가 떨어져서. 수세가 약하면은 놓여요. 세 번째, 벌레가 먹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린 놈은 대부분이 벌레를 먹어서 송진이 나오고, 나무가 노목이 된 놈은 수세가 떨어져서 나와요. 노목이 된 놈은 질소질이 거진 없기 때문에 그때 질소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송진이 나오면은 송진을 띠내지는 말고요. 송진 그거 있어봐야 보기만 좋아하지 뭐 다른 건 없지만은 수세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나무 힘을 높이는 쪽으로 아니면 벌레를 잡는 쪽으로. 유목은 가을에 토양 살충제를 뿌리거나 안 그러면은 손으로 일일이 잡거나. 왜? 자두벌레는 대빵무시라고 해서 속으로 들어가 있는 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을 침투시켜서 잡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송진은 그런 세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한 거는 약을 송진이 있어서 그 안에 못 넣겠다 싶을 때는 비 오고 난 다음 날에는 비 올 때 나무 망치 아니면은 죽었는 나무를 가지고 몸통을 좀 때려보세요. 송진이 쏙 빠집니다. 송진이 쑥 둘러 빠지거든요. 그때 바로 약을 도포를 하시거나 하시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름 전정은 꼭 하셔야 돼요. 꼭. 근데 이제 햇가리는 다른 교재는 다 여름 전쟁을 하도록 때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정상적인 내가 매연 14가지를 달더라 할 때는 언제 한다고요? 5월. 그죠? 5월 중 하순경에 한다. 근데 열매가 달리고 적가를 하고 나면은 적가 보통 언제 하죠? 5월 중 하순경에 하죠. 그죠? 적가를 다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는 열매가 이제 굵어져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열매 따기 일주일 전까지는 절대는 아니고
가능하면은 도장지를 안 잘라주는 게 좋다. 자, 헷갈리는 과일이 크는 게 다른 거하고 다르죠. 자두가 언제 다 크죠? 자두 크는 게 언제 다 큰다고 봅니까? 따기 직전에,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풋과일로 몇 개 다 팔면은 그 나머지 막 따라 크거든요. 즉 수확 후기에 다 큽니다. 후기에. 근데 햇빛이 덜 들어간다고 그때 복잡하다고 따내면은 잘라내면은 열매 커야 될 양분이 어디로 가느냐? 가지 하나 자르면은 새로운 가지가 몇 개가 나와요? 너댓 개가 다시 쫙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먹는 놈이 열매가 먹어야 될 놈이 가지가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한참 따야 될 시기는 100% 도장지 정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도장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오히려 부지런 떨다가 과일 망치고 잘하려고 열심히 가지 빼고 하다가는 오히려 망친다. 그때는 조금 게으른 게 오히려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도저히 나는 복잡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나무 전체에서 봤을 때 도장지를 50% 이상은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50% 이하만 빼세요. 빼는데 빼는 것도 완전히 빼지 말고 가지를 꺾어 놓아라. 부질러서 가지를 부질러서 이파리 쫙 훑어뿌리고, 이파리가 있으면 복잡잖아요, 그죠? 이파리를 싹 훑어뿌리고 거꾸로 쳐박아 놓으면은 갈구치지도 안 하고 햇빛에 방해도 안 받고 도장지가, 새로운 도장지가 절대로 안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막 쭉 부질러 놓으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위 가지고 대면은 안 된다. 박피를, 다른 과수는 껍질을 잡아 돌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잡아 띄거나 껍질을, 그래서 박피가, 포도 같은 경우는 또 박피가 별도로 있어요. 껍질을 동그랗게 잡아 돌려가지고 껍질을 막 딱 빼는. 근데 일반 굵은 가위는 이제 일반 굵은 나무는 박피기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톱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과수는 톱질을 해서, 그렇다고 톱날이 좀 두꺼운 거 이런 거 안 되고 좀 얇은 거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햇가루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생이라고 하십니까? 반생을 가지고 물이 한참 오르는 시기, 물이 언제 한참 올라가죠? 4월 초 중순쯤에 막 올라가죠, 그죠? 그때 쪼르기를 하는 겁니다. 반생 가지고 쫄라 뿌리면은 올라가는 게 두둑 끓으면서 물간이 막혀요. 근데 그거를 한 달 이상 놔두면은 나무가 돌아가십니다. 나무가 돌아가시니까 한 일주일 정도나 이랬다가 풀어줘야 돼요. 그랬다가 다시 또 쪼르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근데 이제 나무가 아주 큰 놈은 면이 동그랗지를 않아잖아요, 그죠?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건 놔두고, 가지가 몇 개요? 한 서너 개 될까 해야 돼, 그죠? 그럼 요 놈을, 가지를 줘주는 거예요, 가지를. 몸통을 쏘르려 그러면은 울퉁불퉁하고 해서 잘 안 되니까, 옆 가지, 주지가 아닌 부주지리에 목조리기를 하면은 세력이 바짝 합니다. 그렇다고 잘 된다고 너무 오래 놔두면은 뭐가 달라들까요? 존벌레가 달라집니다. 존벌레가. 수세가 팍 떨어지면은 존벌레가 달라져가지고, 존벌레가 대생이 아시는 뭐 구멍이, 바늘 거친 구멍을 빵빵 뚫어가지고 그 속으로 벌레가 들어가는 거죠. 존만한 게 나무 다지기입니다. 이게 존벌레라는 게인데, 그게 있기 때문에 너무 수세를 또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목조르기를 하면은 가장 좋을 듯 하자. 다음, 처음에 이야기했던 종자 이야기입니다. 종자. 씨가 한 개다. 씨가 한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률
100% 올려야 된다. 인구 수정 언제 해야 된다고요? 꽃피고 며칠 뒤? 꽃피고 며칠 뒤? 이틀 뒤요? 아마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인구 수정을. 그래서 이틀 뒤. 그러고 너무 많이 달면은 자두는 해거리가 있죠? 해거리가 있습니다. 해거리가 있기 때문에 해거리를 안 오도록 적과부터 좀 철저히 좀 옛날부터 그런 말은 있습니다. 적과하고 전지할 때는 주인이 옆에 오면은 안 된다. 전지하는데 주인이 옆에 있으면은 전전사 불러놨고 옆에 있으면은 아까워 죽지. 아이고 과일이 한 상자인데 아이고 저 과일이 두 상자인데. 그래서 주인이 있으면 자꾸 웅뚱한 소리 하거든요. 자르려고 하면은 그거 왜 자르노. 그래서 적과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하나까지 아깝거든. 아이고 요거 놔두면 한 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인은 되게 멀리 해놨는 것 같은데 좀 굵어지면 다 붙어있어. 그죠? 아무리 가깝게 하는 것 같은데도 많이 딸릴 땐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노베가 하면 요새 애국 사람들 말 잘 듣대요. 15cm 간격으로 하십시오. 얄짤 없어요. 뭐 거기 뭐 모양 필요 없어. 딱 15cm라 봐. 물론 그래 하면 안 되겠지만은 좀 교육을 시켜서 과일이 클 놈을 골라서 좀 해라. 납작한 건 하지 말고. 그리고 과일이 달렸는데 주변에 이파리 없는 놈은 싸내고 이파리가 있는 놈은 붙여놓고 해도 자 열매는 있는데 옆에 이파리가 없는 놈은 절대 안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초창기에 달렸을 때는 홀로 과일만 있는 것도 엄청 굵어요. 근데 그 놈은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망가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커서 보면은 큰 거에 반천배 안 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맨날 꽂아봐야 3,000원짜리잖아요. 그거는 달아나봐야 3,0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적과 좀 철저히 해서 관리해 주시면은 안 되겠느냐. 다음 자 비료입니다. 비료. 자두는 조생종 과일에 속합니다. 모든 과수는 웁비료와 밑비료가 있죠. 웁비료는 그럴까요? 목이 아픈데. 벌써 3시간 넘었네. 오늘 뭐 10시까지 해보지 뭐. 집에 가도 할 일 없잖아요. 근데 촌에까지 가려고 하면 좀 어두우면 방문 어두우신 분들은 잘 못 들어가시기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비료. 자, 이제,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 모든 과수는 웁비료를 줘야 될 끼고 밑비료를 줘야 될 게 있습니다. 밑비료로 가장 급하게 줘야 되는 거. 지금 하면 다 줬어야 되죠. 퇴비. 안 주신 분, 있죠? 있어요. 나도, 이래 짓기는 나도 절반도 못 줬어요. 바빠서 쫓아다니다 보니. 줘야 되는지 알면서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나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뿌리를 건들고 안 건들고는 새 뿌리가 나오는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뿌리 재생기라 그러죠. 자, 이 지역은 우리 김천보다 좀 추운 게 아마 마늘을 2월 20일 날 캐보면은 새 뿌리가 나올란가요? 마늘 농사 짓는 분. 어성의 마늘이 유명하던데. 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아마 새 뿌리가 나올 거예요. 옛날에 보리마이 농사 지었죠?
뿌리 재생입니다. 양파 농사 짓는 분들, 양파, 마늘, 1차 옥거름 언제 합니까? 2월 중순경에 합니다. 2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합니다. 1차 옥거름을. 왜? 그때 나무가 먹이를 먹으려고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즉, 그 시기 이후에는 절대로 땅을 건드리면 안 된다. 로타리를 쳐서도 절대로 안 된다. 아시겠죠? 로타리는 이파리가 떨어지고 난 후부터 땅이 얼기 전까지 로타리는 아무리 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로타리를 침으로써 내년에 잔뿌리를 많이 내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뿌리는 잘 안 보이죠, 그죠? 이제 나무 가지를 보면 압니다. 나무 가지를 막 잘라서요. 막 크는 놈을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잔가지가 막 나오죠, 그죠?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있으면 잘라버리면은 다시 새 뿌리가 나옵니다. 굵은 뿌리는 좀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단 언제? 나무가 숨을 쉬고 있는 시기. 휴men기라 그럽니다. 그게 새 뿌리가 나오기 전인 2월 중순 이전까지입니다. 무조건. 그때까지는 밑비료를 땅속으로 주셔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밑비료는 대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농협에서 사쓰는 건비, 복합비료 또 밑비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건비, 복합비료를 밑비료로 주시는 분은 위로 던지나 놓으면은 비료 공장하고 사돈 맺은 분들입니다. 왜?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절반이나 먹으려나 나머지는 그냥 내 던지는 겁니다. 근데 다 빠르면 깨지지까지 라고 생각하시고 주시는데 첫째 가장 잘 날아가는 게 질소질입니다. 질소질은 다 날아가고 없어요. 던지나 놓으면은. 그래서 가을에 복합비료를 주실 분은 무조건 로타리를 쳐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초생재배 하는데 땅 못 건들겠다. 나는 뺨밭이라서 땅 못 건들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언제 줘야 될까요? 2월달에 줘야지. 그래야지 뿌리가 놓은 대로 빨아먹죠. 근데 가장 좋기는 2월달에 이 동네는 땅 잘 안 얼죠? 날씨가 추워서. 가장 좋기는 이제 양파밭에 우리 2월 중순경에 이제 양파밭에 가보면은요, 하는 일이 물비료를 줍니다. 물비료. 그냥 비료를 주는 게 아니고 물에 녹아서 비료를 줍니다. 왜? 그렇게 줘야지만이 야가 얼른 빨아먹거든요. 땅 위에다 얹어 놔놓으면은 땅에서 녹아서 뿌리까지 가가지고 빨아먹는 거는 평상시 살아있을 때도 보름씩 걸리거든요. 근데 잠자고 있는 놈은 요놈이 15일이 걸릴까요? 그 이상 걸리거든요. 그나마 주나놓고는 엄청나게 늦게 주나. 근데 물비료는 물을 졸졸 주나놓으면은 새뿌리가 싹 나면 얼른 빨아먹는다. 바로 효과가 빵 나온다. 그러면 양도 좀 줄고 효과는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비료는 무조건 휴men기, 그리고 로타리를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서 언제 줄 거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비료를 나는 바빠서 도저히 못 줬다. 이것저것도 뭐 했다. 그러면 1차 옷걸음을 언제 줄 거냐? 1차 옷걸음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세포 분열기입니다. 세포 분열기. 세포를 결정하는 시기예요. 그게 언제냐? 꽃 피고
20일에서 30일 사이입니다. 그 시기에는 NK를 안 줬을 때, 밀비를 안 줬을 때, 그 시기에 NK를 꼭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과일의 크기를 조절하는 세포를 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우피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신차라면 더 주고 더 많이 주는 건 뺏어내고 조절해서 하면 되고 대지 무리하게 많이 주시거나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가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을에 복합비를 주신 분들은 꼭 로타리를 하시고 주시고 아니면은 50%는 저한테 가져오세요. 날 주고 내가 로타리 쳐줄게요 대신. 그건 농담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50% 이상은 그냥 갖다 버리는 기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돈이지만은 애끼하죠. 안 그래도 농비 자꾸 많이 들어가는데 그죠? 조금 더 애껴서 자 이제 물입니다. 물 지금 물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가물 지요? 안 가물어요. 가물 같던데요. 자 가물면은 겨울에도 물을 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겨울에 눈이 맞았죠. 옛날부터 한 이야기가 있죠. 눈이 많이 오는 애는 풍년이다. 그죠? 눈 많이 오는 애는 풍년이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게 뭐냐? 겨울에 수분 공급이 된다. 그래서 수분 공급이 되어야지만이 첫째 동해가 합니다. 동해라는 게 뭐죠? 그걸 그대로 하면은 얼어 죽는 게 동해입니다. 그죠? 근데 동해가 얼어서 죽는 게 아니고 가물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문 밭은 지금이라도 물을 간혹 자주는 아니지만 주셔서 나무가 바짝바짝 안 마르도록 관리를 해야지만이 동해에 강해진다. 자, 그거는 여부리고요. 자, 나무가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은 물을 먹기 시작하죠. 그죠? 물을 먹기 시작하는데 언제 물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꽃 피기를 기준으로 해서. 꽃 피고 나서 물 주지요. 자, 꽃 피기 전에 물 주시는 분 없어요. 내일에 와서 꽃 피기 전에 물 주시는 분 그러면 반쯤 들라는지 모르겠다. 나무는요, 여러분 여성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가장 고통을 많이 겪으신 적이 언제입니까? 다 잊어먹었지 뭐. 아, 놓을 때 돌아서만 잊어먹죠. 그렇게 둘째 놓지 또 첫째 놓고 그 고통 다 알면은 안 놓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다 잊어먹게 또 둘째 놓고. 자, 나무는 용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을 가장 많이 쓸 때가 꽃 피울 시기입니다. 그때 모든 나무에 저장하고 있는 영양분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적과를 언제 하느냐? 가장 좋은 적화입니다. 적화. 꽃따기입니다. 꽃따기. 그죠? 근데 자두는 꽃따기가 잘 안 되니까 요새 꽃따기를 하는 게 사과, 복숭아는 꽃따기를 하잖아요. 왜? 그때 해줘야지만이 남아있는 놈이 잘 크고 잘 되니까. 그래서 이 꽃을 용을 쓰도록 딱 나무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리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들어가야 될 게 뭐냐? 물입니다. 물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원이죠. 나무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지만은 모든 영양분을 이동시키는 주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나무는 꽃피기 20일에서 보름 전에 충분히 물 주셔야 합니다. 충분히. 잘
생각해 보세요. 꽃 필 때, 꽃 피기 전에 비가 왔는 해하고, 꽃 필 때 비가 안 오고 땡땡 가무는 해하고, 꽃이 피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보나마나 꽃 피기 전에 비가 왔던 놈이 훨씬 꽃이 향기도 좋고 훨씬 좋습니다. 왜? 영양분이, 나무에 있는 영양분을 왕창 땡겨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니까. 근데 가문 놈은 죽어라 많이 주나도 이놈이 처먹지를 못해요. 왜? 물이 없어서. 죽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줘도 물이 없이 가물면은 적게 주고 물 주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꽃 피기 15일 내지 20일 전에 충분히 물을 준다. 충분히가 그러면 얼마만입니까? 얼마만큼입니까? 도대체가 충분히라는, 자, 이제 우리가 해갈 그죠? 그죠? 해갈 그러면은 몇 미리 정도 비 오면은 바짝물이 해갈이 될까요? 뭐 보통 20 내지 30mm 거든요. 그죠? 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 비가 1mm 왔습니다. 1mm. 사실 뭐 물어볼까 봐요. 가리고 있죠. 자, 비가 1mm 왔대요. 그럼 내 밭에 300평 내 밭에 비가 빗물이 얼마나 쏟아졌을까요? 300평에 비가 1mm 왔대요. 그러면 내 밭에 물이 얼마나 부어졌어요? 뭐 계산을 뭐 하려 해요. 그 답 내가 다 가르쳐 줬는데 1톤 300평에 1mm가 오면 1톤입니다. 1톤. 그러면은 1000평에 1mm가 왔다. 몇 톤요? 3.3톤. 그럼 2mm가 왔다. 300평에 2톤이에요. 수보요. 수보인데 자꾸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단 300평에 1톤이니까 내 밭은 그나마 1500평이니까 1톤이니까 곱하기 하면 5톤이 왔구나.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20mm 비가 올라 그러면은 20톤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300평에. 그죠? 그래야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300평에 20톤 물이 될까요? 어렵죠. 당연히 300평에 20톤 물을 주려고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갈은 밭 전체 구석구석이 비가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 주는 거는 스프링클러 내지는 정적 관수시설이잖아요. 그죠? 정적 관수시설은 비 왔는 거 전체에 5분의 1만 줘도 된다. 5분의 1만 줘도, 그러면 20톤에 5분의 1이면 얼마요? 4톤. 4톤만 줘도, 그러면 내 밭이 1000평이다 그러면 12톤만 줘도 해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새끼 저거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내가 내 밭에 1톤이고 2톤이고 도대체 어떻게 알아? 그죠? 여기서 1톤, 2톤 그릇 샀는데 도대체 내 밭에 1톤이 들어가는지 2톤이 들어가는지 어찌 알아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약통 얼마짜리 쓰지요? 500, 600, 약통 500, 5통 500달이 통이지. 그죠? 시커먼 그거.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는 1톤짜리를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500 내지 600입니다. 500짜리는 몇 톤요? 0.5톤. 그죠? 0.5톤이라요. 자, 그러면은 쇠지를 딱 올려가지고 시작 가득 딱 받치는데 1분이 걸렸다. 0.5톤 받는데 그럼 1톤 받으려고 하면 몇 분요? 2분. 2분 동안 털면은 내 밭에 물이 몇 톤 들어가요?
1톤 들어가잖아요, 내 밭에. 2분 동안 털면은. 그럼 10분 동안 털면은 5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한 1시간 계산하면 대충 나온다고요. 그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잘 몰라서 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한 개가 0.5토이고 내 밭에 1mm 비가 오면은 1토이다. 그러면 내 밭에 20mm 물인 20톤을 주려고 하면은 4톤인 물을 주려고 하면은 몇 시간 틀어놓으면 될까? 라고 계산하면은 정답이 딱 나오겠죠. 보통 관정이 쫄쫄쫄 신차는 거 아니면은 3시간 내지 4시간이면은 충분합니다. 자, 근데 여기도 문제. 물을 아줌마한테 물어봐야 돼. 아줌마가 잘 안 비는데. 요제 빨간 옷 입은 아줌마. 네. 자, 나무가 클 때 물을 아침에 줘야 돼요? 저녁에 줘야 돼요? 저녁에 주는 사람? 저녁에 주시죠? 아침에 주시는 분? 조금 낫네, 그래도. 자, 물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잠수 훈련시키는 거 아니죠? 아침에 저녁에 주는 이유가 뭐라요? 물 주고 나면 일하기도 귀찮고 잘 안 되고, 물도 바닥도 질근질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딱 기나서 아침에 와서 끄기도 좋고, 그죠? 자, 근데 나무 중에서 침수에 가장 약한 나무가 뭘까요? 한나절이면 물속에 잠기가지고 한나절이면 반충 골로 가는 나무가 뭘까요? 가장 약한 게 감입니다. 감나무가 되게 이파리가 두꺼워 보이죠, 그죠? 그런데 초코놈은 조그만 물 치면은 봐봐요, 물 좀 깊는데 아예 안 크고 요거만 주셔가지고 그가 있죠. 아예 안 크고 있어요, 그대로. 왜? 요놈이 또 탄닌 성분까지 있거든요. 떫은 성분. 그래가지고 나무가 안 커요. 그래가 뽑아보면은 새 뿌리도 하나도 없고 뿌리도 시커멓게 그대로 있다고요. 가장 약해요. 그 다음으로 약한 게 이 헷갈입니다. 즉,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자, 밤에 물을 주면은 물이 어디로 갈까요? 지하수잖아요, 지하수. 일부 나무가 삼투압에 의해서 빨아먹겠지만은 억지로 잡아 당기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있는 물 그냥 농도가 약하니까 조금 이동하는 거죠. 근데 밤에는 그러면 그 물은 다 밑으로 내려가다 안 되면은 모가지에 딱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 위로 물 주나놓으면은 바닥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밤새도록 물 켜놓고 경사밭 같은데 계단밭 밑에 밭이 아니고 이 밭에다 물을 주나놓고 밤새도록 물 줘놓고 그 밑에 하거든요. 물이 여기는 줄줄줄줄 흘러내려. 그런데도 위에는 안 보여요. 왜? 물이 요렇게 해서 위에 부분은 안 젖거든요. 땅 속에만 젖거든요. 그래서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물은 하는 역할이 땅을 청소시키는 게 아니고, 땅을 깨끗하게 청소시키는 게 아니고, 나무가 빨아먹어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나무는 낮에 무슨 역할을 하죠? 광합성, 그죠? 저 하늘에 있는 햇빛을 보고 광합성을 합니다. 밤중에는 사람과 같이 호흡작용만 합니다. 광합성이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물이에요. 햇빛이 뜨면은 나무가 골죠, 그죠? 신차는 놈은 왜 골까요?
나무에 물이 없어서. 즉 나무에 있는 물을 햇빛이 자꾸 뺏어간다. 근데 그때 물을 줘야지만 자꾸 차서 올리겠죠. 그래야지 물이 돌겠죠. 그죠? 물이 빙글빙글 돌아서 땅속에 있는 물이 이파리를 통해서 공기로 돌아가도록 계속 잡아 돌려야 돼. 그래야지만 이 땅속에 있는 영양분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 근데 밤중에는 물줄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게 계속 그대로 있어요. 물론 배수가 아주 잘 되는 밭은 백모래밭은 낮이고 밤이고 퍼야 되겠죠. 풀 때는. 그게 아닌다 하면은 밤중에는 절대로 퍼시면 안 되고 햇빛이 뜨기 직전부터 해서 오전에만, 오후에도 아니고, 물론 물량이 좀 부족한 데는 하루 종일 털고 하는 데도 있어요. 있지만 가능하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진짜 내 밭에 도대체 물이 한 시간에 몇 톤이 받치는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보고 내 밭 300평에 4톤 이상은 안 되도록 그 시간이 서너 시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도록 해줘야지만이 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물 준다고 똑같은 물이 아니니까 물을 주고 주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를 발휘하느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줘놨는 영양물, 비료, 퇴비 등을 빨리 빨아 땡긴다. 자, 거꾸로 화장실 좀 가고 합시다. 화장실 가지 말합니다. 저는 화장실 죄송합니다만 갔다 오세요. 개인적으로 갔다 오세요. 개인적으로 다녀오시고, 제가 처음에는 화장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간에 오신 분이 시간을 조금 끌 것 같아서 계속 하랍니다. 안 그러면 뭐 5시까지, 정말로 5시까지 하든지. 자, 밤중에 이파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파리에 묻어 있는 게 뭐죠? 이슬. 자, 이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모님, 저녁에 물 주신다 하는 사모님, 그 이슬이 어디서 왔을까요? 땅에서가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즉 나무의 온도와 공기의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결로 현상입니다. 이게 즉 공기 중에 있는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밤중에는 밀어내는 게 아니고 잡아 당긴다, 물을. 그러니까 영양분을 먹을 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물을 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아니면은, 또 작업하려고 하면 좀 밑에 물 주고 나면 좀 귀찮아요. 좀 춥기고 함께 장화를 신고 하시더라도 그런 작업을 해주시는 게 맞을 듯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지전정입니다. 전지전정. 전지 제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해보겠습니다. 전정. 아까 처음에 이제 전정할 때는 주인이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정의 가장 가장 기본, 그건 그렇죠. 내가 농사 짓기 편하고, 그죠? 그게 원리입니다. 기본이 없습니다. 참 정답이 없어요. 근데 기본은 있어요. 정답은 없지만. 자, 강한 나무는 어떻게 잘라라? 약하게. 오케이. 약한 나무는 강하게.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못 하십니다. 왜? 자, 한 예로 이렇습니다. 나무를 똑같이 심었는데 1년 만에 각 우거진 나무, 세력이 된 거죠. 그죠? 1년에 반축병 걷는 나무 있어요. 강한 나무는 약하게, 약한 나무는 강하게. 그죠? 자, 이게 꽉 우거져가 있는데 강정정을 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쳐야 되지. 강한 놈을 강정정을 해놔놓으면 더 복잡해지는데, 그죠? 그래서 약하게 전락하면 꽉 우거진 놈은 그대로, 잘 안 크고 놔둔 놈은 선짓기만 잘라야 돼요. 강하게 못 잘라요.
왜? 더 커야 되는데 이놈은 자르고 나면 아깝거든. 1년간 컸는 게 있는데 약한 놈을 강하게 자르라 그러는데 강하게 못 자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어떤 놈은 잘 컸는데 어떤 놈은 잘 큰 놈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한 개만 뜨고 다시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른 놈하고 아까 봐서 가지를 놔두는 놈하고 내년에 보면은 요 놈이 훨씬 더 잘 큰다. 눈 한 개만 뜨고 바짝 자른 놈이. 요게 강전정이거든요. 요거는 약전정. 아까 봐서 가지를 두세 개 놔둔 놈은 옳게 안 크고 비리비리 하는데 눈 찔끔하고 눈 한 개만 안 뜨고 자른 놈은 멋지게 새순이 튀어나온다. 왜? 나무는 뿌리와 가지의 모양이 똑같다. 나무를 가지를 보면은 뿌리를 알 수 있으니까 나무는 뿌리를 잘 모르지만은 가지를 보고 나무 뿌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무 뿌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캐가지고 식지 않는 한은 모릅니다. 근데 나무는 가지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뿌리도 똑같이 생긴다. 그래서 TR율이라고 하는데 항상 나무는 뿌리만큼 가지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가지만큼 뿌리를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강전증을 하면은 뿌리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만큼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력이 세지는 거예요. 가지를 강전증을 하면은 가지를 적게 내려고 하면은 잔뿌리도 잘라주면 됩니다. 예, 잘라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지를 가지고 전지를 조정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시간을 내서 전지전정, 강전정, 약전정 이야기가 말았는데 자 기본이 강한 나무는 약하게, 약한 나무는 강하게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정을 하시러 들어가 보시면은 강한 나무를 절대로 약하게 고한다는 얘기죠. 복잡한 거는 많이 잡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복잡한 거는 많이 컸는 거는 많이 잡아들여야지만이 햇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전정이 된다. 강한 나무는. 또 약한 나무는 잘 크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하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약하게 비리비리하게 옳게 가지가 안 뻗어나가면 아예 대밑부터 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 자, 그러면은 강한 놈을 강전정을 강한 놈을 강하게 자르면서 약하게 전지하는 방법은 있죠. 자, 나무를 봤을 때 강전정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절단전정입니다. 절단전정. 자, 절단전정이 뭐죠? 가지 끝을 자르는 게, 그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끝눈이, 마지막에 눈이 있죠. 그죠? 이 끝눈이 날아가도록 하면은 절단이죠. 그죠? 중간에 잘라버리니까. 끝눈이 날아가도록 절단전정을 하면은 강전정이 됩니다. 처음에 도시에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오시가 전지하십시오 하면은 끝맛 당빵 자르는 동그랗게 갑니다. 그죠? 딱 잘라놓으면 어때 돼요? 가지가 이런 식으로 딱 막 뻗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도 없고 또 꽃은 피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다 흘러버리고 가지만 커요. 여기 2, 3년 하다 보면 거질러 요놈은 아예 나무가 멍텅이 돼버린다. 멍텅이. 자, 그래서 강전정을 하면서 절단전정을 안 하면 된다. 약전정은 속금전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속감입니다. 가지를 빼내는 전정이 속금전정인데 원둥치에서 빼내는 걸 속금전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를 가지가 이렇게 되면 여기를 자르면은 절단전정, 강전정, 여기를 자르면은 속금전정, 약전정이 됩니다.
근데 강전정 중간에 절단을 하면서도 이놈이 나무가 강전정이 아닌 약전정이라고 인식만 하도록 자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가 센 놈은 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옆 가지가 있겠죠. 그죠? 최고 위에 땅에서부터 최고 위에 있는 놈 요 놈인데 요 놈은 잘라냅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요 끝이 그대로 있지. 그죠? 요걸 안 잘랐으니까 요걸 요래 있으면 요걸 빼냈다는 얘기입니다. 빼내고 나면은 땅에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끝눈이 살아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대충 가지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중에서 쭉 보고는 어느 정도 가지 힘이 좋은 놈, 그러니까 형편없이 가지 힘이 나쁜 놈은 안 되고 어느 정도 힘이 좋으면서 이 놈보다도 밑에 있는 놈, 그 가지를 놔두고 자르되 끝을 놔두면은 나무가 인식했을 때 나는 이놈이 끝을 안 잘랐기 때문에 약전적이구나를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를 때는 강하게 중간을 잘랐지만은 자르고 나서 쳐다보니까 끝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지를 하시는 방법이 약전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어차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전지는 내가 농사 짓기 수라도 그러죠. 사다리 자두밭에 노하면 잘 안 올라가죠. 왜? 사다리 탈락한 게. 사다리도 한두 단 타는 것도 아니고 5단, 6단 올라가서 젓갈락한 게 힘이 들어서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안으로 잡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농사 지으면서 7, 8년 지나서 자꾸 멀어지는 거를 안쪽으로 어떻게 하면은 잡아 당기느냐.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지를 하시는 게. 그리고 나머지 전지는 요게 기본입니다. 나머지 전지는 여러분들이 수라도록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모사계통의 자두는 특히 포모사계통이 뭐죠? 가지가 잘 안 놓으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 있죠. 그죠? 이놈들은 절단 전정을 해뿌리면은 밑에 그 가지 밑으로 열매가 싹 빠집니다. 안 달려요. 그렇게 절단 전정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인은 관계없어요. 눈 감고 농사지도 주인은 안 달려서 농사 짓지는 뭐하니까. 나는 주인 농사를 짓는데 안 달려서 농사 못 짓다 하시는 분 없어요? 걔네 속할라겠지만 그런 밭은 걔네야 될 방법 없어요. 왜? 주변에 아바이가 없어서 아바이. 자, 수분수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의가 다른 품종이 없으면은 농사가 안 됩니다. 다른 꽃가루 와서 묻어줘야지만이 수정이래요. 자, 모든 과수는 자가 수정이라 그러는데 제 나무에 있는 다른 나무가 아닌 지나무에 있는 꽃가루에서 암술 수술이 수정을 못합니다. 다른 나무에 있는 수술이 와서 수정을 시켜야지만이 수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나무, 내 밭에,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진짜 100% 주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동네는 공동으로 수분수를 갖다 심어야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는 이우지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우지 덕분에. 이우지에 다른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 덕에 농사가 되는 거고 추위만 전적으로 진짜 하겠다라고 추위만 100% 심어 놔놓고 주변 하나도 없으면은 안 된다. 모든 동식물은 암놈, 쑥놈이 붙어야지만 생긴다. 암놈, 쑥놈이 안 붙고는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지요. 그죠? 그러니까 수분수도 인공 수분을 하기 전에 수분수부터 먼저 신경을 써놔놓고 그 다음에 인공 수분도 생각을 하십시오. 즉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웃이 있는 가지 막걸리병에 갖다 꽂는 거 하시죠?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걸리병을 특히 이제 이 동네 하우스는 없겠지만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가지를 꺾어가지고 물병에다 열매 달아가지고 꽃을 갖다 꼽아 놓습니다. 어디 요거 효과가 있는데 그냥 한번 꼽아 놓으면은 물을 그대로 안 바꾸고 그대로 둬요. 근데 가지를 꼽아 놓고 하루 지나면 물을 한번 보세요. 물이 어떻게 되는가. 물이 되게 혼탁해져가 있거든요. 나무에 있는 진액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물을 좀 자주 갈아주십사. 그래야지만 이 꽃이 활짝 피워. 물을 자주 갈아줘야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꽃이 갖다 놨는데 꽃이 반쯤 피다가 잘 안 피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피고. 그게 밑에서 물을 공급을 원활하게 못 해줘서 활짝 못 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물을 좀 갈아주시라. 당부를 드리고, 자, 마지막 꼭 이제 병해충 관계인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심는 주위에 가장 심각한 병이 뭐죠? 병. 이거 병이지 뭐 다른 건 뭐지, 그죠? 근데 원래 벌레가 균이 심하던가요? 별로 없죠? 원래는 작년에 저도 작년에 절반병에 갇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레 피해가 별로 없어요. 원래는. 예? 나무 먹는 벌레. 대빵무시에. 순나방, 심신나방. 심신나방이죠. 자, 심신나방은 자, 이제 그래서 벌레 중에서는 가장 심하게 순나방이죠. 순나방하고 순나방, 심신나방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얘를 먹입니다. 근데 순나방은 1년에 5번 나와요. 1년에 5번. 이놈이. 아래에서 나방까지 잡아 도는 게 1년에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순나방 말고 심신나방은 1년에 3번 나와요. 주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봄에 얼마만큼 빨리 잡니다. 초봄에. 그래가지고 밀도를 늦춰서 봄에만 신경을 바짝 쓰면은 그래도 밀도가 많이 낮아지는데 문제는 산 쪽에 붙은 분들이죠. 산 쪽에 붙은 분들은 참 이게 나방 피해가 무시무할 정도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산 쪽에 붙은 분들은 밤에 약체라 그러거든요. 근데 애쓰기 안 가지고 계신 한은 밤에 약을 못 쳐거든요. 그래서 산 쪽에 이제 나방약 위주로 쳐신 분들은 이슬이 마르기 전에 약을 쳐주셔야 돼요. 이슬이 마르기. 왜? 밤에 약들이 날라오거든요. 밭으로. 날라왔다가 낮에 넘어갑니다. 밭으로 다시. 자, 산으로. 그러니까 밭에 와서 이슬이 있을 때는 옳게 못 날라요. 그때 약을 쳐서 약이 왜? 벌레는 약이 묻어야지 죽지 예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농약방에 가면은 미리미리 약을 쳐주고 벌레지도 안 피는데 약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늦춰도 됩니다. 벌레가 보일 때 쳐봐야 되니까. 왜? 벌레는 약이 안 묻으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약 치는 거는 없다. 별로. 보일 때 약을 쳐서 이놈이 한 마리가 번식을 해도 2마리, 10마리, 15마리, 100마리로 늘어나기 전에 한두 마리 때 잡으면은 그거를 끝이지. 보이지도 않아 쳐봐야 약값이나 적습니까? 한 1000평
짜리 약 칠라 가면 한 번 가져가면 20만 원. 그러다가 뭐 그냥 농약만 줍니까? 좋은 영양제 있습니다. 써보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인건병 이야기인데요. 인건병은 공식적으로는 유튜브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볼트액입니다. 네, 볼트액을 봄에 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가을에 2번 이상 쳐셨어야 돼요. 2번 이상 볼트액을. 근데 가을에 잘 안 치시거든요. 이파리 떨어지기 직전 너무 일찍 치면 또 이파리가 약기를 받아서 싹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같은 경우는 10월 말 11월 초까지 약을 쳐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2번 그때 쳐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나서는 봄에 와서는 볼트액을 한 번 맞췄고 그 다음은 마이신으로 쳐셔야 됩니다. 근데 마이신은 농용 마이신을 쳐야 되는데 농약방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좀 농도가 진한 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보시고, 농도가 진한, 심하면은 농도가 진한 마이신 객통을 좀 찾아서 철저히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진짜 이 인급병에 과일 잘 키워놓고 흠집이 있어가지고 비품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딱 한 번만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게 이제 아까 했지만 수집병 진노는 원인이 첫째는 벌레입니다. 벌레. 유목기 때 나무가 어린 나무는 벌레가 주 원인입니다. 근데 나무가 큰 뒤에는 상처가 주 원인입니다. 상처란 벌레가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나무가 먹는 거는 수세가 약해서 그래요. 수세가 약해서. 수세가 떨어지면 송진이 줄줄 나오거든요. 수세를 어느 정도 보완을, 그러니까 질소질을 좀 줘서 힘이 북돋아서 껍질이 좀 뭐라 그럴까 삐진다 그러죠. 껍질 자체가 좀 삐지 나올 정도로 운동치가 나이가 먹으면은 그렇게 좀 강하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수에 따라 좀 관리해 주고, 원인은 유목이냐 성목이냐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지니까 아마 그 두 가지가 주 원인이고, 그 나머지는 뭐 인급병도 있고 뭐 있는데, 인급병도 보면은 가지가 터지는 거거든요. 가지가 터지는 것도 상처에 의한 거니까 그 원인을 보시면 되는데, 성목이냐 유목이냐에 따라서 그 원인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이상 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